스요 민주호는 낡은 검은색 미니 드레스를 입고 대리석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북처럼 빠르게 고동쳤지만 얼굴에는 오랜 훈련으로 배양된 무표정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흥안그룹의 비서실에서 3년 동안 일했으며 오늘 밤은 단순한 회사 파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룹의 총수이자 그녀의 직접적인 상사인 강태호 전무의 32번째 생일 파티였고 상위 1%만 초대된 이 행사는 권력과 부패의 거대한 쇼케이스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은쟁반에는 프랑스산 최고급 샴페인 잔 2개가 불안정하게 놓여 있었다. 민주호는 자신이 이 화려한 공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역할은 이 거대한 기계 속의 미세한 톱니바퀴, 즉 완벽하게 효율적이고 눈에 띄지 않는 그림자였다. 그녀의 시선은 정장을 빼입은 참석자들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들은 모두 값비싼 옷과 거만한 미소로 자신들의 부를 과시했다. 그녀의 임무는 태호 전무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떠난 VIP 라운지 근처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곧 돌아와 군중의 시선을 독차지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강태호는 군중 속에 서 있지 않아도 그 존재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그는 흥앤그룹을 상속받을 유일한 후계자였으며 냉철한 사업가적 능력과 숨막힐 듯한 외모를 겸비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잘 조각된 대리 석상처럼 완벽했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차가운 계산과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호는 수많은 회의와 서류 작업에서 그와 마주쳤지만 그는 그녀를 가구의 일부로 여길 뿐 단 한 번도 진정한 관심이나 인간적인 교류를 보여준 적이 없었다. 갑자기 한 중년 남성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며 샴페인 잔을 든 민주호를 무심코 밀쳤다. 충돌은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쟁반 위의 잔이 공중으로 튕겨져 나갔고 차가운 액체가 그녀의 가슴과 어깨에 쏟아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고 잔 하나를 간신히 붙잡았지만 나머지 하나는 바닥에 벨벳 깔개 위로 떨어져 깨지는 소리를 냈다. 그녀의 숨은 멈췄고 파티장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듯했다. 이봐, 너 대체 뭐야? 어디 감히 그 남성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차에 민조에게 소리쳤다. 그의 옷에는 얼룩 하나 없었지만 그는 자신이 굴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민조는 즉시 사과하기 위해 허리를 숙였으나 목소리는 떨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무릎을 꿇고 깨진 유리 조각들을 주우려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벌써 해고와 앞으로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 순간 라운지 문이 열리고 강태호가 밖으로 나왔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등장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움직임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즉시 이 상황을 파악했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무릎을 꿇고 있는 민조호와 분노에 찬 중년 남성을 번갈아 응시했다.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주변의 소음을 잠재우는 강력한 힘을 발산했다. 무슨 일이지? 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어떠한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 혼란이 자신의 생일 파티 분위기를 망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중년 남성은 태호의 존재에 압도당해 머뭇거리더니 재빨리 태도를 바꾸었다. 아, 전무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여직원이 조금 실수를 했어요. 제가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즉시 민조에 대한 비난을 거두고 태호에게 아첨하듯 웃었다. 태호는 남성을 무시하고 민조를 내려다보았다. 샴페인에 젖어 어깨에 달라붙은 드레스와 유리 파편을 쥐고 있는 그녀의 창백한 손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굴욕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곳에서는 억울함과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그는 잠시 동안 그녀를 응시했고
그 시선은 민조에게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태호는 이례적으로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남성에게 건네며 말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건 번거로움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는 내 직원에게 소리 지르지 않도록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에는 감정이 없었으나 그 안에 담긴 명령조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었다. 중년 남성은 수표의 액수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재빨리 감사를 표하며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민조은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태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고개를 들었다. 일어나 서 비서. 태호는 그녀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는 단지 명령했을 뿐이다. 민조은은 조심스럽게 일어섰고 유리 조각이 담긴 쟁반을 단단히 잡았다. 젖은 드레스는 차가웠고 그녀는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이리로 따라와. 태호는 뒤돌아 VIP 라운지로 들어갔고 민조은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랐다. 라운지 안은 어둡고 조용했으며 외부의 소음과 완전히 차단된 별개의 공간 같았다. 옷이 젖었군. 태호는 자신의 개인 소파에 앉아 탁자 위에 놓인 다른 샴페인 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민조의 젖은 드레스를 향하고 있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 옷을 갈아입고 와야 할 거야. 밖에 나가기 전에. 민조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업무 실수를 질책하거나 해고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는 단지 그녀의 옷차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새 옷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잠시라도 쉬게 해줄 수는 있다. 태호의 말은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배려는 미세하여 쉽게 감지하기 어려웠다. 민조은은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니다, 전무님. 업무에 복귀하겠습니다. 그녀는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젖은 옷으로 복도에 서 있는 건 그룹 이미지에 좋지 않아. 그리고 내 명령이야.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논쟁을 허용하지 않았다. 민조는 문 옆에 서서 그의 명령을 기다렸다. 태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그는 오늘 밤의 행사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드러내는 듯했다. 그가 다시 민조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없던 무언가, 일종의 알 수 없는 호기심과 스며들어 있었다. 서비서, 너는 다른 비서들과는 달라. 항상 너무 조용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지. 민조는 이 갑작스러운 개인적인 질문에 당황했지만 즉시 평정을 되찾고 대답했다. 저는 주어진 업무에 충실할 뿐입니다, 전무님. 그 외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녀의 강인함은 그의 관심을 더욱 자극하는 듯했다. 태호는 비웃듯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흥미롭군. 모두가 내 주변에서 맴돌며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데 너는 벽처럼 서서 그림자처럼 행동해. 그는 일어나 민조에게로 다가섰다. 라운지의 어둠 속에서 그의 키와 체격은 그녀에게 압도적인 위압감을 주었다. 그는 그녀의 젖은 어깨에 손을 얹었고 민조는 놀라서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담고 있었다. 너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서비서. 난 네가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 민조는 그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자 긴장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전무님.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통제했다. 그러나 그의 차가운 손이 그녀의 젖은 드레스 아래 피부에 닿았을 때 그녀의 통제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태호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지배와 소유욕이 번뜩였고 이 순간 그는 비즈니스맨이 아닌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남자로 변해 있었다. 너의 그 저항하는 눈빛이 마음에 들어. 모두가 내게 순종하는데 너만이 내게 도전하는 것 같군.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압력이 담겨 있었다. 민조은은 이 순간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그녀의 힘은 그의 권력과 체격 앞에서 무력했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뛰었다. 그녀의 삶의 모든 고통과 억압이 이 순간 폭발하는 듯했고 그녀는 무력하게 태호의 지배적인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밖의 파티 소음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라운지 안은 고요했다. 모든 것은 빠르고 폭력적이었으며 동시에 통제 불가능했다. 민조은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단순한 성적 만남이 아니라 권력과 굴종의 냉혹한 거래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강태호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킨 후 이전에 냉철하고 무관심한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의 행동은 마치 그녀가 그저 하룻밤의 유흥거리였을 뿐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탁자 위에 현금 뭉치를 던져 놓았고 그것은 민조호의 굴욕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건 네 옷값이다. 그리고 오늘의 일은 잊어버려. 내일 아침까지 아무도 이 일을 알게 해서는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다시 차가운 명령조로 돌아왔다. 민조호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젖은 옷을 정리했다. 그녀의 내면은 공허했지만 동시에 분노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굴욕을 잊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라운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파티장의 조명은 눈부시게 밝았고 모든 사람들의 미소는 위선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군중 속을 걸어 나갔다. 다음 날 아침 민조은은 평소처럼 태호 전무의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화장을 했고 표정은 전날 밤의 사건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무덤덤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깊숙이 묻어두었다. 태호는 사무실에 있었고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차갑게 명령했다. 서비서, 어제 일은 철저히 비밀로 해. 만약 단 한마디라도 새어나간다면 내 인생은 끝장날 줄 알아. 그의 눈빛은 위협적이었다. 민조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전무님. 염려 마십시오. 저는 입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운명은 이미 그녀에게 가혹한 장난을 치고 있었다. 몇 주 후 그녀는 몸의 이상함을 감지했다. 구토와 현기증이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움을 안고 산부인과를 찾았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임신이었다. 그녀는 태호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 소식은 민조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그녀는 아이를 지우고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 했지만 그녀의 강한 도덕심과 아이에 대한 미묘한 애정은 그녀를 막았다. 그녀는 이 아이가 강태호의 지배적인 유전자와 자신의 강인한 영혼을 물려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아이를 홀로 키우기로 결정했지만 상황은 그녀의 통제 밖에서 돌아가기 시작했다. 강씨 가문의 정보망은 빠르고 광범위했다. 태호의 어머니이자 훈간그룹의 실질적인 권력자인 김유정 회장이 이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민조호를 비밀리에 불러냈고 그녀의 만남은
민조의 삶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 중 하나였다. 김유정 회장은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냉혹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민조에게 현금과 해외 이주를 제안하며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다. 너 같은 천한 것이 감히 우리 강씨 가문의 씨앗을 잉태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소롭다. 아이를 지우고 조용히 사라져라. 그러면 너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김유정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위협이 담겨 있었다. 민조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회장님,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 때문에 회장님께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민조의 단호한 태도는 김유정 회장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녀는 민조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그녀의 모든 약점을 들춰냈다. 그러나 이 모든 압력 속에서도 민조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국 김유정 회장은 계획을 바꾸었다. 그녀는 태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태호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당황했지만 가문의 명예를 위해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계약 결혼이었다. 태호는 민조에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다. 네가 이 아이를 낳겠다면 낳아라. 하지만 너는 내 아내로서가 아니라 단지 아이의 모친으로서 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의 결혼은 순전히 가문의 명예와 상속을 위한 계약일 뿐이다. 너는 사랑을 기대해서는 안 되며 내 삶에 간섭할 수도 없다. 그리고 절대 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돼. 민조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굴욕적이었지만 그녀가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위한 방패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녀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계약서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했으며 오직 아이에 대한 권리만을 간신히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녀의 강한 의지와 모성은 그녀를 이 지옥 같은 거래로 이끌었다. 그녀의 투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계약 결혼 후 서민조은은 강태호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강씨 가문의 씨앗을 품은 일종의 소모품으로서 대저택에 입성했다. 그녀의 생활은 화려한 감옥과 다를 바 없었다. 대리석 바닥과 금박 장식의 고가구들은 그녀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강전무의 아내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집안의 모든 하인들조차 그녀를 존중하지 않았다. 그들은 김유정 회장의 엄격한 지침 아래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혹은 은밀한 멸시의 시선을 보냈다. 강태호와의 관계는 이름뿐인 결혼보다도 더 차가웠다. 그는 그녀와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을 극도로 불편해했으며 그의 침실은 그녀의 것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집에서 마주칠 때조차 사업적인 동료보다도 못한 거리감을 유지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민조에게 무관심과 경멸을 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저 하룻밤의 실수로 인해 그의 삶에 강제로 들어온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그녀와의 모든 접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민조는 그의 냉담함에 익숙해지려 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주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김유정 회장의 끊임없는 정신적 학대였다. 김 회장은 민조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괴롭혔다. 식사 시간에는 민조가 좋아하는 반찬을 몰래 치우거나 그녀가 산모로서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하인들에게 지시했다. 또한 그녀의 출신 성분을 들먹이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네 뱃속에 있는 아이는 강씨 가문의 후계자일지 몰라도 너는 여전히 천박한 뿌리를 가진 비서 나부랭이에 불과하다. 주제를 알고 겸손하게 행동해라. 민조는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의 유일한 방패이자 버팀목은 뱃속의 아이였다.
그녀는 아이를 안전하게 낳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겼고 마치 감정이 없는 인형처럼 행동했다. 그녀의 내면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는 강씨 가문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이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임신 기간은 길고 고독했다. 민조은은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채 대저택의 작은 방에 갇혀 지냈다. 그녀는 책을 읽고 아이를 위해 조용히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이 시간을 자신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침묵의 기간으로 활용했다. 그녀는 강씨 가문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사업 방식, 그리고 흥안 그룹의 구조에 대해 조용히 관찰했다. 그녀의 뛰어난 기억력과 분석 능력은 그녀가 알게 모르게 많은 정보들을 축적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민조은은 태호가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기 위해 문을 두드렸다. 이것은 그녀의 의무가 아니었지만 그녀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려 했다. 태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들어오라고 허락했다. 그는 수많은 서류와 보고서에 파묻혀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이게 뭐지? 태호는 민조가 내려놓은 차를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그녀를 타인으로 대하고 있었다. 민조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캐모마일 차입니다, 전무님.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서재의 문턱에서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태호는 잠시 민조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임신으로 인해 약간 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그는 그녀의 변함없는 차분함과 예의 바름에 잠시 당황하는 듯했다. 그는 항상 그녀가 이 상황을 이용해 무언가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녀는 단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다. 필요 없다. 네 방으로 돌아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조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러나 그녀가 문을 닫기 직전 태호는 갑자기 그녀를 불렀다. 잠깐. 그는 펜을 내려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너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나, 돈명해. 아니면 내 관심, 그의 질문은 노골적이었고 그의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원한다고 믿고 있었다. 민조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저는 전무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제 아이의 안전한 출산과 약속된 대로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권리뿐입니다. 그녀는 힘주어 말했다. 저는 이 결혼을 사랑이나 욕망이 아닌 필요에 의해 받아들였습니다. 전무님도 이 계약의 조건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단호함은 태호를 잠시 놀라게 만들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진실된 답변에 할 말을 잃었다. 좋아. 그 진심을 믿지 않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태호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민조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 순간 그에게서 느낀 감정이 분노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외롭고 자신의 지위와 부에 갇힌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동정심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오직 복수와 아이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임신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민조은은 더욱 취약해졌다. 그녀의 방 밖에서 들려오는 김 회장의 목소리는 항상 그녀를 긴장시켰다. 김 회장은 태호에게 다른 유력 가문의 딸과의 결혼을 끊임없이 종용했고 민조은은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깨달았다. 그녀가 출산하는 순간
그녀의 존재 가치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태호의 사촌 동생이자 그룹 내에서 태호를 견제하는 세력인 강민준이 가끔 그녀에게 접근했다. 민준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은 기회주의적인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민주호를 이용해 태호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를 바랐다. 형수님 강 전무님은 형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와 손을 잡으세요. 그러면 최소한 당신과 아이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다. 민주호는 민준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강민준 이사님, 저는 강 전무님의 사적인 문제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제 아이만을 원합니다. 누구에게도 이용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강씨 가문 사람들 모두가 늑대처럼 서로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세력에도 가담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이러한 독립적인 태도는 민준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게 만들었다. 출산이 가까워지자 민주호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녀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 그녀는 강씨 가문이 어떤 식으로든 아이를 자신에게서 빼앗으려 할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있는 작은 성경책을 들고 매일 밤 기도했다. 그녀의 기도는 아이의 건강과 이 모든 고통이 끝나는 날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조용히 스며들었다. 어느 새벽 민조호는 갑작스러운 산통을 느꼈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하인들을 불렀다. 태호는 그 시각 해외 출장 중이었고 김유정 회장만이 대저택에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김 회장은 민조호에게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민조호의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아이가 태어나면 너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다. 명심해라 라고 차갑게 경고했다. 민조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홀로 사투를 벌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모아 아이를 낳았다.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을 때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과 동시에 압도적인 책임감을 느꼈다. 강준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아기는 건강하고 아름다웠다. 민조호는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세상의 모든 고통이 잠시 잊혀지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과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 아이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민조호는 다시 지옥으로 돌아왔다. 김유정 회장은 아기 준을 민조호에게서 분리시켰다. 너는 산모일 뿐 아이의 교육이나 양육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도 없다. 아이는 강씨 가문의 후계자로서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그녀는 노련한 부모와 간호사들을 고용하여 민조호가 준에게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막았다. 민조호는 분노했지만 모유 수유를 핑계로 하루에 2-3번씩 준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간신히 확보했다. 그 짧은 시간만이 그녀의 유일한 행복이었다. 그녀는 준의 작은 손을 잡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힘을 얻었다. 그녀는 이 아이를 잃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힘은 거대한 강씨 가문의 권력 앞에서 너무나 미약했다. 그녀는 마치 사방이 막힌 감옥에 갇힌 채 서서히 질식해가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녀의 생존을 위한 냉철한 결심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산후 회복 기간은 민조호에게 고통과 불안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들 강조은을 보기 위해 김유정 회장에게 간청해야 했고 그 짧은 만남은 마치 허락된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모성애는 준에게 쏟아졌지만 강씨 가문의 견고한 장벽은
그녀와 아들 사이에 서 있었다. 태호는 여전히 출장 중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녀를 피하고 있었다. 그의 부재는 그녀를 더욱 외롭고 고립되게 만들었다. 그는 아들이 태어난 후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인간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김유정 회장은 정신적 학대의 수위를 높여갔다. 그녀는 민조의 방에 낡은 가구를 배치하고 음식도 최하의 것으로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너는 강씨 가문의 피를 받은 아이를 낳았을 뿐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다. 네 주제를 망각하지 마라. 그녀는 항상 하인들 앞에서 민조에게 모욕을 주었고 이는 민조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민조는 이 모든 굴욕을 참고 견디며 조용히 복수의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인내심은 복수의 칼날을 날카롭게 만드는 숫돌과 같았다. 민조는 매일 밤 준의 방 창문 밖에서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들을 자신의 품에 안고 싶었지만 부모들은 김 회장의 명령에 따라 그녀의 접근을 철저히 막았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의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부인처럼 취급당하는 현실에 절망했다. 이 절망감은 그녀의 내면에 단단한 증오의 핵을 만들었다. 그녀는 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강씨 가문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 태호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그의 서류들을 몰래 살펴보았다. 그녀는 흥한그룹의 주요 계약서들과 재정 보고서들을 읽었고 그녀의 뛰어난 분석 능력으로 회사 내부의 복잡한 구조와 약점들을 파악했다. 특히 김유정 회장이 관여된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의혹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이 김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태호가 예정보다 일찍 귀국했다. 그는 오랜 해외 출장으로 지쳐 보였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은 여전했다. 그는 아들 준을 한번 안아보았지만 그것은 마치 의무를 이행하는 듯한 건조한 행동이었다. 그는 민조를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다. 네 역할은 끝났다. 아이는 강씨 가문이 책임지고 키울 것이다. 이제 너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할 때가 된 것 같군. 민조는 태호의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무님? 저희는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 계약했습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언급하며 저항했다. 태호는 비웃듯 미소 지었다. 계약은 내가 원하는 대로 파기할 수 있다. 그리고 너와 아이를 분리시키는 것은 김 회장의 뜻이다. 그의 말은 그녀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이때 김유정 회장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짓고 있었다. 걱정 마라 며느리. 우리는 네가 이혼 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위자료를 준비했다. 네가 할 일은 그저 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조용히 이 집을 나가는 것뿐이다. 그리고 다시는 준에게 접근하려고 하지 마라. 그녀는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를 민조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민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서류에는 그녀의 서명이 이미 위조되어 있었고 오직 몇 군데의 공식적인 서명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강한 의지로 자신을 통제했다. 회장님, 저는 이 아이를 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김유정 회장은 그녀의 저항에 코웃음을 쳤다. 버릴 수 없다니 가소롭군. 너는 이미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하인에게 손짓했고 하인은 즉시 비디오 카메라와 함께 한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 남자는 민조가 비서 시절 잠깐 알고 지냈던 대학 동창이었다. 김 회장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이 집을 나갈 수 없다면 우리가 너를 내보내야지. 강 전무 이 영상을 보게.
네 아내가 임신 중에 다른 남자와 밀회하고 돈을 받는 장면이다. 김 회장은 태회에게 태블릿을 건넸다. 그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된 것이었으며 민조가 대학 동창에게 빌린 돈을 갚는 장면을 마치 그녀가 불륜을 저지르고 돈을 받는 것처럼 보이게 조작한 것이었다. 태호는 영상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찼다. 그는 단 한순간도 민조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과 자존심은 그녀가 감히 자신을 배신했다고 단정하게 만들었다. 서민주, 네가 감히 나를 기만하고 우리 강씨 가문의 명예를 더럽혀 네가 내게 얼마나 천박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군.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격렬했다. 민조우는 절규했다. 전무님 아닙니다. 그건 조작된 것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견뎌왔습니다. 그녀는 태우에게 다가가 진실을 설명하려 했지만 태우는 그녀를 매몰차게 밀쳐냈다. 그의 힘에 의해 민조우는 바닥에 넘어졌고 그녀의 손에서 이혼 서류가 떨어져 나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사랑이나 연민이 아닌 오직 순수한 증오만이 남았다. 닥쳐라, 내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너는 우리 강씨 가문의 후계자를 낳았지만 그 피에 섞인 내 천박한 유전자는 용납할 수 없다. 태호는 변호사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이 여자를 당장 여기서 내보내. 그녀의 모든 소지품은 쓰레기통에 버려. 오직 그녀의 몸에 걸친 옷만 허락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그의 목소리는 냉혹한 사형 선고와 같았다. 김유정 회장은 하인들에게 민조를 강제로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민조는 아들 준을 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하인들의 힘을 이길 수 없었다. 준아, 엄마를 잊지 마. 엄마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녀의 절규는 대저택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그녀는 끌려나가면서도 준이 있는 방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고 그것은 굴욕과 결의의 눈물이었다. 민조우는 한겨울의 차가운 밤거리로 축출되었다. 그녀는 몸에 걸친 낡은 옷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통장, 신분증, 휴대폰, 심지어 그녀가 정성껏 짠 아기 옷까지 모두 강씨 가문에 의해 압수되거나 파괴되었다. 그녀는 서울의 한복판에 홀로 버려졌고 세상은 그녀에게 등을 돌린 듯했다. 그녀의 내면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 파편들 속에서 강인한 복수의 의지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삼켰다. 그녀는 강태호와 김유정 그리고 그들의 오만한 강씨 가문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맹세했다. 강태호, 너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내 존엄성, 내 아이, 내 미래. 나는 이 모든 것을 수백 배로 되갚아줄 것이다. 너는 네가 버린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우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민조우는 오랫동안 길거리를 헤매다가 한 허름한 찜질방에 겨우 몸을 뉘었다. 그녀는 가진 돈 한 푼 없이 오직 자신의 지성과 복수심만을 무기로 삼아 생존을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비서로 일하며 얻은 단편적인 정보들과 강씨 가문의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거대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고 약한 서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태어난 새로운 존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CEO 민주호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서울의 낯선 거리들을 배회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불타는 복수심과 아들 강조은을 향한 맹렬한 모성애가 있었다. 그녀의 몸은 지쳤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그녀는 생존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했다. 민조은은
자신이 강씨 가문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전의 서비서가 아닌 권력과 재력을 갖춘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동안 그녀는 이름 모를 허름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며 최소한의 숙식을 해결했다. 그녀는 혹시 모를 추적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거처를 옮겼다. 강씨 가문의 정보망은 막강했기에 그녀는 자신의 생존 자체를 비밀 작전처럼 수행해야 했다. 그녀는 이 기간 동안 강씨 가문이 그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떠올리며 고통을 에너지로 전환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운명은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어느 날 그녀가 잠시 들른 낡은 도서관에서 그녀는 우연히 프로페서 파키라는 이름의 노신사를 만났다. 그는 과거 한국의 금융계를 주름잡았던 전설적인 인물이자 현재는 은퇴하여 조용히 학문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고문이었다. 민조우는 그가 복잡한 경제학 서적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알 수 없는 신뢰감을 느꼈다. 민조우는 조심스럽게 박 교수에게 흥안 그룹피의 재무 구조와 관련된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강씨 가문에서 비서로 일하며 얻은 단편적인 정보들을 논리적으로 조합하여 그룹이 안고 있는 잠재적인 금융 위기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했다. 박 교수는 이 젊은 여성의 통찰력과 명석함에 즉시 매료되었다. 그녀의 외모는 초라했지만 그녀의 눈빛과 분석 능력은 비범했다. 젊은이, 당신은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간파했지? 당신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군. 박 교수는 흥미롭게 그녀를 응시했다. 민조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강씨 가문과의 비극적인 관계 아들, 캉조운을 빼앗긴 고통, 그리고 반드시 돌아가 복수하고 아이를 되찾겠다는 강렬한 의지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드라마틱했지만 그녀의 진실된 눈빛은 박 교수를 움직였다. 박 교수는 민조에게서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여성이 아닌 엄청난 잠재력과 전략적 사고 능력을 가진 인재를 보았다. 그는 민조의 과거 경력을 조사했고 그녀가 대학 시절부터 경제학과 국제정세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민조가 강씨 가문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권력이 아닌 지성과 금융자본으로 그들을 압도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민조 양,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계산과 절대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너는 강씨 가문의 권력을 부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것은 바로 너의 두뇌다. 박 교수는 민조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어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로 거듭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해외 네트워크와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 민조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훈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조는 주저하지 않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찾고 아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박 교수와 함께 한국을 떠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유럽의 한 작은 나라로 건너갔다. 이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스텔라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훈련은 혹독하고 강렬했다. 박 교수는 그녀에게 세계 금융시장의 가장 복잡한 구조들, 헤지펀드의 운영 전략, 그리고 국제적인 기업 인수합병 M&A의 기술들을 가르쳤다. 민조는 잠재되어 있던 천재성을 폭발시키며 스승의 모든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그녀는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을 오직 공부와 훈련에만 매진했다. 그녀는 단 3년 만에 박 교수의 모든 지식을 능가하는 전략가로 성장했다. 그녀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실제 금융 거래에 참여하여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다. 그녀는 박 교수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투자 집단에 소개되었고
그녀의 정확한 시장 예측과 과감한 투자 결정은 짧은 시간 안에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 그녀의 명성은 소문처럼 퍼져나갔고 그녀는 익명의 스텔라라는 이름으로 월스트리트와 아시아 금융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민조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다. 그녀는 훈련 기간 내내 강씨 가문, 특히 흥안그룹의 동향을 끊임없이 주시했다. 그녀는 그룹의 주식 흐름, 주요 경영진의 움직임, 그리고 강태호의 경영 방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녀는 흥안그룹의 취약점이 태호의 오만함과 김유정 회장의 구시대적인 경영 방식, 그리고 숨겨진 부패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 모든 정보는 그녀의 복수 계획을 위한 정밀한 무기가 되었다. 4년 후 에스텔라 소는 SC 인베스트먼트라는 거대 사모펀드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 이 펀드는 박 교수의 옛 동료들과 그녀의 독자적인 투자 성공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자 기업안으로 알려져 있었다. 스텔라는 이 펀드의 실질적인 최고 전략 책임자가 되었고 그녀의 지위는 강태호의 그것과 맞먹거나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어느 날 밤 에스텔라는 박 교수 앞에서 마지막 훈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녀의 모습은 4년 전 찜질방에서 떨고 있던 초라한 민조가 아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의 언행에는 자신감과 냉철함이 배어 있었고 그녀의 존재 자체에서 압도적인 권위가 느껴졌다. 교수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흥안그룹의 취약점은 부동산 투자 부문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에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그들의 재무 구조를 무너뜨릴 계획입니다. 스텔라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복잡한 금융 차트와 법률 문서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명확했다. 박 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에스텔라, 이제 너는 더 이상 내게 배울 것이 없다. 네가 가진 능력은 강태호가 가진 모든 것보다 강하다. 하지만 복수는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아이 존을 되찾는 것이 너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잊지 마라. 그의 충고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복수를 통해 정의를 구현하고 제 아이를 되찾을 것입니다. 강태호와 김유정은 그들이 저에게 행한 모든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추방했던 것처럼 저는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몰아낼 것입니다. 에스텔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스텔라 서로서 민조은은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더 이상 굴욕적인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씨 가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검증된 무기와 막대한 자본을 가진 복수의 여신이었다. 그녀는 7년 전 그들이 그녀를 추방했던 서울로 가장 화려하고 압도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녀의 귀환은 흥안그룹의 종말을 알리는 서막이 될 것이었다. 유럽에서의 4년을 포함해 총 7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 민조은은 이제 스텔라 서라는 이름으로 국제금융계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물로 변모했다. 그녀의 훈련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재구성하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굴욕, 그리고 아들 존을 향한 그리움을 연료 삼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성의 한계에 도전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강태호의 그림자였던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냉혹한 전략가이자 금융자본의 지휘자였다. 그녀의 외적인 변신은 내적인 변화만큼이나 압도적이었다. 민조은은 자신을 억압했던 낡은 옷들을 벗어던지고 맞춤 제작된 최고급 의상들만을 걸쳤다. 그녀의 자세는 완벽하게 곧고
걸음걸이에서는 망설임이나 두려움 대신 확신과 권위가 느껴졌다. 그녀의 길고 우아한 머리카락은 언제나 단정하게 묶여 있었으며 얼굴에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갑고 세련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으며 상대방의 모든 약점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스텔라는 박 교수의 도움으로 설립한 SG 인베스트먼트를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았다. 이 펀드는 극비리에 운영되었으며 전 세계 헤지 펀드와 유력 투자 은행들의 자금이 모여 있었다. 그녀의 별명은 Silent Executor, 즉 조용한 집행자였다. 그녀는 소리 소문 없이 시장에 침투하여 목표 기업의 약점을 찾아내고 단숨에 그 기업을 장악하거나 파괴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녀의 전략은 항상 치밀하고 예측 불가능했으며 그녀의 능력은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3단계로 나뉘어 있었다. 첫 번째는 흥안 그룹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 두 번째는 강태호와 김유정 회장 모자가 관여된 불법적인 거래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의 지배권을 빼앗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다시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녀는 7년 동안 축적된 모든 분노를 이 복수에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스텔라는 서울 강남의 최고층 빌딩에 SE 인베스트먼트의 아시아 본부를 설립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흥안 그룹의 본사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을 선택했다. 그곳은 그녀가 과거 비서로 일했던 곳과 가까웠으며 그녀에게 끊임없이 과거의 굴욕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그녀의 현재 권력을 상징하는 장소였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흥안 그룹의 거대한 빌딩을 응시할 때마다 심장이 차갑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오른팔이 된 남자는 리 한소호였다. 그는 월스트리트 출신의 베테랑 금융 분석가였으며 스텔라의 천재성에 압도되어 그녀의 팀에 합류했다. 한수는 스텔라의 냉철함과 전략적 사고의 경외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분노를 감지했다. 대표님, 아흉안 그룹은 규모가 거대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강태호는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한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조언했다. 스텔라는 한수의 말을 들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강태호,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자만심에 눈이 멀어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물일 뿐입니다. 그의 진짜 약점은 그를 키운 김유정 회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아이 강조은을 빼앗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중함은 이미 7년 전에 버렸습니다. 이제는 정확성과 속도만이 중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움직임은 은밀한 시장 조사였다. 에스텔라는 흥엔그룹의 숨겨진 부채와 불투명한 해외 자회사들의 연결고리를 추적했다. 그녀는 과거 비서로 일하며 얻었던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의 재무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은 비밀 장부의 존재를 확신했다. 그녀는 첨단 디지털 포렌식 팀을 고용하여 이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회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었다. 스텔라는 자신의 복수 계획에 있어 감정을 철저히 배제했다. 그녀는 매일 밤 아들 조은의 어릴 적 사진을 보았지만 그 감정을 분노와 집중력으로 변환시키는 훈련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로서의 감정에 휩쓸리면 계획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스텔라 서라는 가면을 쓰고 서민조로서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그 가면 뒤에 숨겼다. 그녀는 흥안그룹의 주요 경쟁사인 유성코퍼레이션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유성코퍼레이션은 오랫동안 흥안그룹과의 경쟁에서 밀려났던 기업으로
흥안 그룹을 무너뜨릴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스텔라는 그들에게 전략적 투자와 흥안 그룹의 핵심 사업 부문 인수를 위한 자금 지원을 제안했다.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치밀하여 유성 코퍼레이션의 경영진은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유성 코퍼레이션이 흥안 그룹을 공격하는 선봉에 서십시오. SG 인베스트먼트는 그림자 뒤에서 모든 자금과 전략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핵심 자산인 흥안 건설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부패가 그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스텔라는 유성의 CEO에게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투자가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체스판의 여왕이었다. 흥안 그룹의 강태호는 여전히 스텔라 설라는 새로운 거물의 등장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그룹이 견고하다고 믿었으며 외부의 작은 움직임들을 무시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 맹점을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짓밟았던 비서가 국제금융계의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었다. 스텔라는 자신의 귀환을 알리는 첫 번째 공식 행사를 준비했다. 그것은 아시아 경제 포럼의 특별 강연이었으며 이 자리에는 흥안 그룹의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당연히 강태호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이 강연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공개하고 흥안 그룹에 대한 공격의 서막을 올릴 계획이었다. 그녀는 이 무대에서 7년 전 그들이 그녀에게 행했던 모든 굴욕을 되갚아줄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이제 전투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중심부 아시아 경제 포럼이 열리는 거대한 컨벤션 센터는 금융계 거물들로 북적였다. 이 행사는 흥안 그룹의 총수 강태호가 주요 연사로 참석하는 등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논의되는 자리였다. 태호는 여전히 그의 냉철함과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며 군중 속을 거닐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오늘 밤 그가 한때 짓밟았던 그림자가 가장 화려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날 예정이었다. 스텔라 소는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의상은 강렬한 붉은색의 맞춤 제작 수트였으며 그녀의 피부와 대비되어 마치 복수의 불꽃처럼 보였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 속에는 7년의 고통과 인내가 응축된 냉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오른팔인 리 한소호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대표님 강태호 전무가 지금 메인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직 스텔라 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수 씨. 그에게 나의 정체를 알려주는 것은 이 공개적인 무대여야 합니다. 스텔라는 거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서민조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SG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자 흥안 그룹을 무너뜨릴 천재 전략가 스텔라였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닌 부패한 권력에 대한 정의의 심판임을 보여주려 했다. 강연 시간이 되자 스텔라는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장내는 침묵했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강태호는 VIP석에 앉아 무심코 새로운 연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스텔라의 모습을 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걸음걸이, 그녀의 기품 그녀를 감싸고 있는 아우라는 그가 알던 그 누구와도 달랐지만 그녀의 얼굴 윤곽과 특히 그녀의 눈빛 오만함을 비웃는 듯한 그 차가운 눈빛은 7년 전 자신이 추방했던 비서 서민조를 연상시켰다. 태호는 불안감에 몸을 뒤척였지만 이내 냉철함을 되찾았다. 말도 안 돼. 그 천박한 여자가 이런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리가 없어.
그녀는 이미 길바닥에 버려졌어야 할 존재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방패 삼아 현실을 부정했다. 스텔라는 마이크 앞에 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며 마치 청중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SC 인베스먼트의 스텔라 서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고 그 이름은 장내의 파문을 일으켰다. SC 인베스먼트는 최근 아시아 시장에서 신비로운 투자로 수많은 거대 기업을 장악하며 급부상한 익명의 거대 펀드였다. 청중은 술렁거렸고 강태호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에게서 나오는 권위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스텔라는 강연 내내 흥한 그룹의 취약점들을 은밀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특정 산업 부문, 바로 흥한 건설이 연루된 부문의 불투명한 재정 운영과 해외 자본 유출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서 흥앤그룹의 경영진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들의 비밀이 그녀에게 노출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강연 후 태호는 이 여자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는 자신의 경호원들을 물리치고 스텔라에게 곧바로 다가갔다. 스텔라 서 대표님, 당신의 통찰력 있는 강연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흥한그룹의 강태호입니다. 태호는 사업가로서의 가면을 쓰고 그녀에게 매력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매력으로 그녀를 매수하거나 최소한 그녀의 정체를 알아내려 했다. 스텔라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녀의 입게만 걸쳐 있을 뿐 눈에는 전혀 도달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호의 손을 잡지 않고 단지 고개만 살짝 숙였다. 강태호 전무님, 당신 같은 분이 제 강연을 경청해 주셨다니 영광입니다. 저는 흥안그룹 대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건설 부문에 대해서는. 그녀는 건설 부문이라는 단어를 강조했고 이는 태호에게 미묘한 경고로 다가왔다. 태호는 그녀의 비정상적인 자신감과 왠지 모르게 익숙한 그녀의 분위기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완벽하게 다른 헤어스타일과 화장, 그리고 세련된 이미지 때문에 그녀를 애써 민조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 당신은 이전에 한국에 계셨던 적이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당신에게서 익숙한 느낌을 받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불편함을 애써 숨기며 물었다. 스텔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가 7년 전 느꼈던 굴종이 아닌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시선이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강씨 가문이 운영하는 기업의 내부 구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강 전무님,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익숙한 것은 아마도 제가 당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상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고 태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어 더욱 혼란에 빠졌다. 흥미롭군요. SC 인베스먼트는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에 진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호는 대화를 사업적인 영역으로 돌려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다. 에스텔라는 마침내 그가 던진 미끼를 물어주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흥안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싶습니다. 저는 흥안그룹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곧 매각될 예정인 당신 회사의 해외 부동산 자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스텔라의 첫 번째 공격이었다. 흥안그룹이 비밀리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던 해외 부동산 자산은 김유정 회장의 비자금과 연관된 핵심 자산이었다. 이 사실은 극소수의 임원들만 알고 있는 최고 기밀이었다. 태호는 이 정보가 스텔라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충격에 휩싸였다. 당신은 어떻게 그 사실을...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이 역력했다.
스텔라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놀란 표정을 즐겼다. 강 전무님,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 회사의 지분 5%를 인수할 예정이며 이는 당신과의 공식적인 만남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곧 저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더 깊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명함 한 장을 테오에게 건네주었다. 명함에는 스텔라 소, CEO of SC Investment라고 적혀 있었다. 테오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 여자가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겨냥하고 있는 강력한 적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은 7년 전 자신이 버렸던 서민조어의 눈빛과 똑같았다. 그녀의 정체에 대한 의혹은 이제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다. 스텔라는 한수와 함께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테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분노와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민조, 감히 네가 어떻게 이런 괴물이 될 수 있지? 그는 자신의 과거 실수가 이제 가장 거대한 위협으로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김유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SC 인베스먼트와 스텔라 서라는 인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명령했다. 그녀의 귀환은 단순한 사업 협력이 아니라 흥안 그룹의 종말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스텔라 소의 등장과 SC 인베스먼트의 공격적인 지분 인수 소식은 흥안 그룹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강태호는 분노와 불안감 속에서 스텔라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모든 정보력을 동원했다. 그의 직감은 그녀가 바로 7년 전 자신이 잔혹하게 추방했던 민조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러나 SC 인베스먼트의 정보 보호 능력은 완벽했고 그녀의 과거 기록은 철저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허공에서 나타난 유령처럼 보였다. 김유정 회장은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스텔라의 오만함에 분노했고 흥안그룹 대한 그녀의 간섭을 용납할 수 없었다. 강태호 네가 그 비서 나부랭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이 여자는 단순한 금융투기꾼일 뿐이야. 그녀의 정체에 집착하지 말고 당장 그녀의 침투를 막을 방안을 찾아 김 회장은 태호의 불안감을 질책하며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동요가 감지되었다. 스텔라는 태호와의 공식적인 첫 만남을 위해 흥안그룹 본사에 들어섰다. 그녀는 과거 비서로 일했던 바로 그 건물의 회의실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태호와 김 회장을 마주했다. 그녀의 내면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지만 그녀의 외면은 완벽하게 통제되었다. 그녀는 냉철한 CEO로서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강태호 전무님, 김유정 회장님, 공식적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에스텔라는 예의를 갖추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 회장은 그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스텔라 대표, 당신은 우리 그룹의 재무 구조에 대해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대체 당신의 진짜 의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입니까? 스텔라는 탁자 위에 재무보고서 몇 부를 내려놓았다. 돈을 버는 것은 기본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희는 투명성과 건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흥안그룹의 특정 자산들이 저평가되어 있으며 동시에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의 비자금 조성 통로였던 해외 부동산 자산 매각 계획을 정확히 짚었다. 이 순간 김유정 회장의 얼굴색이 변했다. 이 사실은 그녀가 직접 감독하는 극비사항이었다. 그녀는 즉시 분노를 표출했다.
무슨 망발을 우리 그룹은 철저하게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협박하려는 겁니까? 김 회장은 고함을 쳤지만 그녀의 목함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태호는 스텔라의 눈을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서 민조오의 고통과 복수심을 읽어냈다. 그는 확신했다. 그녀는 민조오였다. 스텔라 대표, 당신의 목적이 무엇이든 우리 그룹을 흔들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과의 협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은 대체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우리 아들에게 접근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도 있는 겁니까? 태호는 아들 조은의 이름을 꺼내며 그녀를 자극했다. 조은의 이름이 언급되자 스텔라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고 감정을 억눌렀다. 강 전무님, 저는 캉존 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훙안 그룹의 경영 개선과 지배 구조 개혁입니다. 저는 당신 회사의 낭비적인 자산들을 정리하고 그 자금으로 새로운 미래 산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철저히 사업가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스텔라는 자신의 계획을 진행했다. 그녀는 SC 인베스먼트의 자금력을 동원하여 훙안 그룹의 주가를 조작하는 공매도 세력을 은밀하게 지원했다. 동시에 그녀는 유성 코퍼레이션이 훙안 건설의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터뜨리도록 유도했다. 이중적인 압박으로 인해 훙안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시장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태호는 이 모든 사태가 스텔라의 조종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그룹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파괴 공작원임을 확신했다. 그는 스텔라를 직접 찾아가 그녀의 정체를 밝히고 협박하려 했다. 그는 그녀의 사무실로 들이닥쳤고 그녀는 침착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스오 민조, 이제 그만 가면을 벗어라. 네가 내게 복수하려는 것임을 안다. 내가 너를 쫓아냈던 것에 대한 복수지. 네가 감히 이런 식으로 우리 가문을 파괴하려 한다면 네 아들 조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 태호는 분노로 이성을 잃고 그녀의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스텔라는 차분하게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서우리만치 냉정했다. 강 전무님, 저를 서민조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스텔라 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협박은 내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앉아 여유로운 자세를 취했다. 당신은 여전히 오만하고 남의 약점을 잡으려는 비겁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당신의 어머니 김유정 회장의 불법적인 자금 유출 문제부터 해결하십시오. 스텔라는 태호의 눈앞에 김 회장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 자료 사본을 던졌다. 이 자료들은 그녀가 7년 전 비서로 일하며 얻었던 단편적인 정보들과 해외 금융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완성된 결정적인 증거였다. 태호는 자료를 보자마자 충격에 빠졌다. 그는 어머니가 회사를 위해 헌신했다고 믿었지만 그녀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그룹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 내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 태호는 믿고 싶지 않았다. 스텔라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조작이든 아니든 이 자료들은 이미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에 익명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다면 이 모든 것을 공개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내부 조사를 시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훙안 그룹은 당신의 어머니와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은 스텔라의 궁극적인 전략이었다. 그녀는 태회계의 어머니를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회사 전체를 몰락시키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 그녀는 태호의 오만함과 가족애를 동시에 공격했다. 태호는 자신이 7년 전 민조에게 했던 잔혹한 행동이
이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향한 냉혹한 복수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그는 스텔라가 이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괴물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스텔라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강 전무님, 저는 당신의 회사를 무너뜨릴 힘과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당신의 오만함을 버리고 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당신이 저에게서 캉존을 빼앗았던 것처럼. 그녀는 테오의 얼굴에 모든 민조의 고통과 스텔라의 복수심을 담아 차갑게 응시했다. 테오는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캉테호는 스텔라 스오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어머니 킴 요중 회장이 수년간 그룹의 자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증거는 그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어머니의 권력욕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부패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스텔라 소, 그녀는 명백히 소 민초오였다. 그의 오만함 때문에 7년 전 자신이 잔혹하게 버렸던 여자가 이제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할 힘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다. 테오는 불안감 속에서 이중적인 삶을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그는 스텔라 소와 SC 인베스먼트를 흥앤그룹의 전략적 파트너로 대하며 그녀의 요구대로 경영 개선에 협력하는 척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그는 스텔라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그녀의 과거를 캐내기 위해 자신의 사설 조사팀을 동원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확인하고 그녀가 왜 그렇게까지 자신에게 복수하려 하는지 그 동기를 이해하려 했다. 그의 조사팀은 민조우가 한국을 떠난 후에 모든 기록이 말끔하게 지워졌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마치 그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테오는 그녀가 자신에게 남긴 단서들을 조합하기 시작했다. 강조은의 이름 그리고 그녀가 건설 부문의 부패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사실. 그는 서재에서 7년 전 민조와 맺었던 결혼 계약서와 그녀가 쫓겨나기 직전에 작성했던 이혼 서류를 다시 찾아보았다. 그는 이혼 서류에 첨부된 불륜 증거 영상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어머니와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를 비난했지만 스텔라의 현재 능력과 냉철함을 보았을 때 그녀가 그토록 쉽게 천박한 실수를 저질렀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테오는 이성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했고 모든 화살이 어머니 킴 요중 회장을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테오는 극비리에 당시 영상을 조작했던 기술자와 접촉하려 했으나 그들은 이미 해외로 잠적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한 내부 직원을 통해 당시 킴 요중 회장이 민조를 추방하기 위해 직접 엄청난 돈을 썼으며 모든 증거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확보했다. 이 진실은 테오에게 벼락과 같았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배신당했고 무엇보다도 무고한 여자와 자신의 친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직면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테오는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절규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맹신이 민조의 삶을 파괴했고 그녀를 지금의 복수의 괴물로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에는 민조에 대한 증오 대신 인정과 참회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복수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에스텔라는 테오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테오가 진실을 파헤치도록 유도했고 그가 어머니와 회사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녀는 흥안 그룹의 주주 총회를 앞두고 김 회장에게 최후의 통첩을 날렸다. 그녀는 SC 인베스먼트의 지분과
유성 코퍼레이션이 확보한 지분을 합쳐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준비를 마쳤다. 스텔라는 테호의 아들 존에게 접근할 기회를 노렸다. 그녀는 존이 7년 동안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했다. 존은 영특하고 조용하며 아버지 테오의 냉철함과 어머니 민조어의 깊은 감수성을 물려받은 아이로 성장했다. 테오는 존에게 무관심했지만 그의 어머니 김 회장은 존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민조어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우려 노력했다. 스텔라는 존이 다니는 사립학교의 자선 행사에 SC 인베스먼트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녀는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7년 만에 보는 아들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지게 했다. 그녀는 가면 뒤에서 흐르는 눈물을 삼키고 아들에게 다가갔다. 존은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의 그림은 어딘가 모르게 외롭고 고독해 보였다. 존아. 스텔라는 낮은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존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스텔라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잠시 놀랐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따뜻하고 익숙한 감정에 더욱 당황했다. 누구세요? 존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텔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존에게서도 강태획에서도 볼 수 없었던 서민 조우만의 부드러운 미소였다. 나는 너의 엄마 친구란다. 너의 그림이 참 아름답구나. 그녀는 존의 그림을 칭찬했고 존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짧은 시간 동안 존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의 외로움과 똑똑함을 확인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떠나기 전에 작은 자수 손수건을 건넸다. 이 손수건은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힘들 때 이것을 꼭 쥐고 일렴. 스텔라는 손수건을 건네고 돌아섰다. 그 손수건은 민조가 7년 전 준에게서 강제로 떨어져 나갈 때 가지고 있던 마지막 물건 중 하나였다. 조우는 손수건을 받고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에 휩싸였다. 이 만남은 테오에게도 보고되었다. 테오는 스텔라가 존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그녀의 행동이 사업적인 의도가 아닌 모성애에서 비롯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스텔라가 이제 단순히 복수를 넘어 아들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후회는 더욱 깊어졌고 그는 어머니 김 요중 회장과의 최종 대립을 준비해야 함을 알았다. 테오는 스텔라를 찾아가 진실을 고백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갔고 깊은 절망감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스텔라. 아니, 민조. 내가 틀렸다. 나는 네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것도. 나는 나의 오만함 때문에 너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용서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너를 돕겠다. 민조는 태호의 고백에 표정 변화 없이 응시했다. 강 전무님, 당신의 참여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도움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공이와 아들 존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모든 부패를 밝히고 흥안그룹의 경영권에서 물러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도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와 함께 몰락할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테오는 자신의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선택은 이제 그룹의 운명과 존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훈간 규루피의 운명을 결정할 주주총회가 다가왔다. 이사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무거웠다. 한쪽에는 강태호 김유정 회장, 그리고 그들의 충성파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반대쪽에는 스텔라 서, 리 한소, 그리고 SC 인베스먼트와 유성 코퍼레이션을 대표하는 강경파들이 자리 잡았다. 이 회의는 단순한 경영권 싸움이 아니라 7년 동안 묵혀온 복수의 응집점이었다. 김유정 회장은 마지막까지 오만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스텔라를 향해 경멸의 시선을 던졌다. 스텔라 대표, 당신이 아무리 SC 인베스먼트의 자본을 등에 업고 있다고 해도 흥앤그룹은 당신 같은 투기꾼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속셈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일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분위기를 압도하려 했다. 스텔라는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표정은 김 회장의 격렬한 비난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회장님, 저는 돈만이 아닌 공의와 진실을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이사회 의장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회의를 단순한 경영권 싸움으로 치부한다면 당신의 오산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녀는 회장 자리 앞에 놓인 자신의 이름표를 응시했다. 강태호는 침묵했다. 그는 어머니 김 회장과 스텔라 사이에서 깊은 번뇌에 빠져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범죄를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민주호의 복수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그의 선택이 이 모든 비극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스텔라는 회의를 시작하며 그녀의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그녀는 이 한수에게 신호를 보냈고 한수는 회의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보고서 하나를 띄웠다. 보고서의 제목은 흥안그룹 Hidden Fraud and Corruption Report 였다. 이 보고서는 김유정 회장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진행해온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부동산 투자 사기에 대한 모든 증거를 담고 있었다. 회장님, 이 보고서는 당신이 7년 전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고 내 아들 강주원을 강제로 빼앗아갈 때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수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작된 영상으로 나를 불륜녀로 몰아갔듯이 당신은 조작된 회계장부로 흥안그룹을 당신의 사금고로 사용했습니다. 스텔라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김유정 회장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부정했다. 이것은 명백한 음모이자 허위 보고서다. 나는 회사를 위해 헌신했다. 에스텔라 서, 당신은 우리 그룹의 비밀을 훔치고 주가를 조작한 죄로 고소당할 것이다. 김 회장은 격렬하게 탁자를 쳤지만 스텔라는 더욱 냉정하게 대응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7년 전 당신의 비서로서 당신의 모든 부패한 거래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7년 전 나에게 했던 것처럼 반전을 준비했습니다. 스텔라는 테오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 순간은 테오의 운명적인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강 전무님,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은 진실을 옹호하고 그룹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어머니와 함께 이 모든 부패에 침묵하고 몰락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7년 전 당신의 아내였던 나를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당신의 어머니를 버릴 차례입니다. 그녀의 말은 테오의 심장을 찔렀다. 테오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후회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부패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김 회장의 격렬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스텔라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스텔라 대표의 말이 맞습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저는 제 어머니의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과 그룹 자산 유출을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은 흥앤그룹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테오의 공개적인 인정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유정 회장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붉게 물들었다. 강태호, 네가 감히 내 어머니를 배신해 네가 그룹을 파괴하는 거다. 이 모든 것이 다 서민조, 저 여자의 계략이다. 그녀는 스텔라를 향해 달려들려 했으나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되었다. 스텔라는 이제 서민조로서의 모든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녀는 김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맞습니다. 회장님, 저는 서민조입니다. 당신이 천하게 여겼고 당신의 아들에게서 강제로 떼어냈던 그 여자입니다. 7년 전 당신은 나를 길바닥으로 내쫓았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권력과 명예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녀는 준비한 또 다른 문서를 탁자 위에 던졌다. 그것은 김유정 회장의 이사회 회의만과 검찰 고발장이었다. 강 전무님은 당신의 범죄를 인정했고 이제 저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당신의 모든 권한을 박탈할 것입니다.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스텔라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투표가 진행되었고 스텔라서의 완벽한 전략과 테오의 결정적인 협력 덕분에 김유정 회장은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해임되었다. 그녀는 분노와 절규 속에 회의실에서 끌려 나갔다. 그녀의 몰락은 흥앤그룹의 오랜 부패 구조의 붕괴를 상징했다. 회의가 끝난 후 테오는 스텔라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참회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조, 내 복수가 성공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됐다. 나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날 것이다. 이제 너는 조은을 데려가도 좋다. 나는 너와 조은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그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다. 스텔라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강 전무님, 당신은 이미 7년 전에 내게서 조은을 빼앗을 권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서 복수를 완수했지만 용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참회는 당신의 몫입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로서의 나의 삶을 찾을 것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흥앤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스텔라서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다. 김유정 회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모든 공직과 경영직에서 물러났고 그녀가 저지른 비자금 조성과 사기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그녀의 오만함과 부패는 결국 그녀를 몰락시켰다. 이로써 스텔라의 7년간의 복수극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서민조를 짓밟았던 강씨 가문의 핵심 권력을 무너뜨렸고 정의를 실현했다. 강태호는 어머니의 몰락을 지켜보며 깊은 후회와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자신이 과거 민조에게 행했던 모든 잔혹함에 대해 스스로를 심판했다. 그는 민조가 아닌 스텔라 서로서의 그녀에게조차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이룬 복수가 정당했으며 자신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함을 인정했다. 그는 민조가 아들 캉조온을 데려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했다. 스텔라는 흥앤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대신 재건의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SC 인베스먼트의 자본과 전략을 투입하여 그룹의 부패한 구조를 해체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로 개혁했다. 그녀는 흥앤그룹을 다시 건전한 기업으로 복귀시키는 과정을 지휘했다. 그녀는 흥앤그룹을 자신이 과거에 굴욕당했던 장소가 아닌 새로운 정의를 세운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녀의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복수를 넘어선 진정한 공의 실현을 향한 그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스텔라의 최우선 목표는
아들 존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태호는 존에게 어머니 민조에 대한 진실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존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스텔라가 자선 행사에서 자신에게 보여준 따뜻한 눈빛과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익숙한 연결감을 기억하고 있었다. 스텔라는 존에게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존의 곁에 머물며 7년 동안 채워주지 못했던 사랑과 보살핌을 조용히 베풀었다. 존은 스텔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가 단순한 성공한 사업가가 아닌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어머니임을 깨달았다. 스텔라는 존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공유했고 그의 관심사인 그림과 독서를 함께하며 교감했다. 그녀는 존에게서 자신의 강인한 영혼과 태호의 지성이 조화된 모습을 보았고 이것이 그녀의 모든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보상임을 느꼈다. 태호는 멀리서 이 모자무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민조에게 행했던 죄악이 너무 커서 그들의 행복을 방해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민조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간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가 이미 자신을 넘어선 완벽하게 독립적인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그를 파괴하는 대신 그를 진실과 참회로 인도했다. 어느 날 존은 스텔라에게 물었다. 엄마는 왜 다시 돌아왔어요? 왜 아빠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존의 질문은 순수했지만 스텔라의 심장을 찔렀다. 스텔라는 존의 손을 잡고 진실을 설명했다. 그녀는 과거의 고통과 복수심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녀가 돌아온 궁극적인 이유는 존 자신 때문이었음을 고백했다. 엄마는 너를 다시 보기 위해 돌아왔단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부도 너를 향한 엄마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엄마의 복수는 이미 끝났지만 엄마의 사랑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스텔라는 존을 품에 안았다. 이 순간 그녀의 모든 분노와 복수심은 모성애라는 순수한 감정으로 승화되었다. 그녀는 비로소 과거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스텔라는 흥한 그루피의 경영 정상화를 도운 후 SC 인베스먼트의 대표직을 유지하며 국제 금융계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권력의 중심이었고 동시에 아들 존에게 헌신하는 강인한 어머니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오직 자신과 아들의 의지에 따라 주체적으로 이끌어갔다. 강태호는 흥안 그룹을 떠나 소규모 사회 공헌 사업에 전념했다. 그는 자신의 부와 명예를 이용해 사회에 기여하며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민조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지만 그가 그녀에게서 배운 진실의 중요성과 인간적인 존엄성은 그의 남은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그는 멀리서 스텔라와 존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대신했다. 소민조, 이제 스텔라 시오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공의를 세웠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녀의 결말은 사랑에 의존하는 일반적인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능력 의지 그리고 독립심으로 쟁취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승리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고 과거의 굴욕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든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강인한 여성으로서의 그녀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